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뉴스 기사 3건입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를 보니까 현재 그 19부 3처 20청 체제에서 처가 3개 늘고 청이 하나 줄어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큰 변화들이죠. 네, 검찰청 폐지부터 기획재정부 분리, 또 환경부의 대변신까지 정부 운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전면적인 재설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사들을 토대로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지 핵심만 좀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각 개편마다 나름의 명분이나 기대 효과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쪽이나 또 변사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검찰청 이야기인 것 같아요. 78년 만에 사라진다고 하니. 조선일보나 뉴시스 기사를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골자죠. 내년 9월 시행 목표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느낌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은 그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쭉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하고 기소 기능을 나눠서 아예 다른 기관에 맡기겠다는 거죠. 아예 다른 기관이요? 네, 수사는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부르던데요. 여기가 담당하고요. 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행안부 밑으로요? 그렇죠. 반면에 기소하고 또 재판에서 공소 유지하는 기능은 이것도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 맡게 되고요. 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사실상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셈이죠. 해체 수중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대수술인데요. 기사들을 보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검찰 권한 남용 문제,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완수라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특히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검찰의 그 막강한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뭐랄까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 이게 표면적인 목표인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논란이 또 시작되는 거죠. 어떤 논란이죠? 특히 그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결정. 이걸 두고 공용 행안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요. 조선일보 헤드라인에서도 이 점을 딱 짚었죠. 아, 그렇죠. 원래도 경찰청이랑 국수본을 행안부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중수청까지 더해지니까 수사 관련 권한이 너무 한 곳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힘 빼려다가 행안부 힘이 너무 세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차 수사기관인 경찰, 국수본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한 부처 밑에 있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죠. 법무부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럼 반대 의견은 없나요? 괜찮다는 쪽 논리는 뭔가요? 반대로 민주당이나 해남구 쪽에서는 수사랑 기소 분리 원칙만 잘 지키고 또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도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지만 사실상 독립 운영되고 있지 않냐 이런 반론이죠. 독립성 보장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새로 생기는 중수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커진 수사 조직을 행안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좀 물음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뉴시스에서는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국제공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또 검찰 내부가 동요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같이 지적하고 있고요. 이야,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 아래에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자, 그럼 권력기관 개편만큼 또 중요한 경제부처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획재정부. 여기가 18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는 소식도 모든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인가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재 기재부가 가진 그 막강한 권한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뉴시스 분석처럼 예산 짜고 집행하는 권한에다가 세금 정책, 거시경제 정책, 나라금고 관리, 공공기관 관리까지 너무 많은 기능을 한 부처가 다 쥐고 있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하긴 기재부가 하면 정말 힘이 센 부처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이걸 나누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예전처럼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 이렇게 부활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세금, 경제정책, 금융정책, 국고 이런 걸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재경부가 부활하고요. 이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 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아, 경제부 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네. 그리고 예산 편성이랑 재정 운영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가 다시 생겨서 여기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갑니다. 18년 전에 참여정부 때 합쳤던 걸 다시 분리하는 거죠. 18년 만에 분리라 당시에는 또 합치는 논리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 분리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좀 예상하고 있나요? 단순히 권한 분산이라는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기사들, 특히 뉴시스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해요. 우선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재경부가 과연 예전처럼 강력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부처 간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총리실 산하로 간 기획예산처를 과연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와요. 총리실의 통제력 문제요? 그 부분에 대해선 행안부에서 보고 체계 같은 걸 만들면 괜찮다고 반박했다는 내용도 뉴시스에 있긴 하던데요. 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부처 간 힘겨루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그리고 국가부채 늘어나는 걸 견제할 장치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그 지점 중요하네요. 예산 기능이 총리실로 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 기획예산처 시절에도 예산 증액 요구를 막는 문지기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이 그런 우려를 정말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기재부 분리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지 아니면 오히려 힘의 공백이나 정치적 입김에 더 취약하게 만들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분리랑 맞물려서 금융위원회에도 좀 바뀐다고요? 금융정책하고 감독 기능에도 손을 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건데요. 금융정책 기능 중에서 국련 부분은 새로 생기는 재경부로 넘기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로 재편됩니다. 기사들을 보면 금융감독원이랑 통합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감원이랑 합쳐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금감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있잖아요. 이걸 아예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기능 분리네요. 근데 금융 쪽은 워낙 정책하고 감독이 얽혀 있어서 분리가 쉽지 않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뉴시스에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부처 간의 업무가 좀 혼선되거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정책자는 재경부, 감독하는 금감위, 또 소비자 보호하는 금소원. 이 세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가 보군요. 뉴시스 기사 보니까 세종 이전 문제나 조직 축소 소문 같은 것 때문에 뒤숭숭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변화 앞두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이지 정부 조직 전체를 그냥 다 흔드는 대규모 작업이네요. 자, 이번엔 환경부로 가보죠. 여기는 이름부터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기능이 엄청 강화되는 모양새예요.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면에 내걸고 몸집을 키우는 형국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전력이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산자부에서 그 기능을 가져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뀌고 규모도 좀 축소되고요.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후 문제 대응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분은 상당히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논란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산업 육성 성격이 강한 에너지 정책까지 다 가져가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큰 것 같아요. 조선일보나 뉴시스 모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 핵심 쟁점입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처랑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라는 목표가 때로는 좀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두 가지 목표를 한 부처가 동시에 추구할 때 뭐랄까 정책적인 혼선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죠. 예를 들어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정 에너지원 사용을 규제해야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키워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긴 성격이 다른 두 기능을 한 곳에 두는 거니까요. 네, 유시스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죠. 원안대로 가기로 한 배경에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행안부 쪽에서는 환경부도 종합정책기관이고 기능을 합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반론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행안부의 입장은 그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환경이랑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환경을 단순히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기술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정책 부처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고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국제신문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걱정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들인가요? 우선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통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전문성이나 협상력을 가진 조직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아, 통상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또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자원 개발 같은 에너지 안보 측면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클 것 같아요. 환경 규제 강화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국제신문에서는 특히 원전업계의 불안감도 전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좀 억제되거나 기존 원전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나 특정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환경보호, 에너지 산업발전,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잡아나가느냐가 정말 성공의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죠. 정말 굵직한 변화들이 많네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죠? 조선일보 기사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사회부총리가 없어지고 네, 몇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됩니다.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과기부총리 신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요. 통계청하고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서 총리실 산하로 갑니다. 데이터랑 지식자산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겠죠. 아, 통계청이랑 특허청도 격상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그 기능을 이어받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와, 정말 정부 조직의 판을 거의 새로 짜는 수준인데요. 이 모든 개편안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건가요? 기사들 보면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네, 조선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이요? 목표대로라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하지만 앞서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각 개편안마다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서 실제 입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검찰 권력 분산, 즉 수사 기소 분리고요.
둘째는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의 분리, 기재부 분할이죠. 그리고 셋째는 기후 에너지 정책의 통합, 환경부 확대입니다. 네, 세 가지 큰 기둥이군요. 그렇죠. 보내지심 기사들은 이런 개편의 당위성, 예를 들어 검찰개혁 완수나 기후위기 대응 강화 같은 명분들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 이동에 따른 특정 부처, 행안부나 총리실 같은 곳에 비대화 우려, 네. 또 분리되거나 통합되는 기능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비효율을 날 가능성? 원전 산업 같은 특정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나 통상 협상력 약화 가능성 같은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뼈대를 바꾸는 작업은 단순히 부처 이름표만 바꿔다는 걸 훨씬 넘어서는 문제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어느 부처가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생활이나 에너지 비용 부담, 법 집행 방식, 나아가서는 국제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기사들이 제기하는 여러 물음들처럼 이 거대한 청사진이 실제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또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들은 어떻게 관리될지 앞으로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여러 핵심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 과제거든요.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분리와 통합이라는 큰 수술 이후에 과연 각 기능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중요하죠. 표된 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걸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개편의 진정한 평가는요, 이 복잡한 과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